전날 8시까지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동작경찰서 실종수사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한 후에 가게를 갔는데 네. 통으로 된 이 열쇠 통이 있었대요. 이거 아버지가 만든 건데 그 열쇠가 아니라 다른 열쇠가 잠금 장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를 절단을 하고 열어봤더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눈 많이 왔습니다. 눈. 많이 안 왔는데 파주는 간밤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서울. 한 2cm? 2cm 정도 내린 것 같아요. 파주는 그 정도는 많이 온 게 아니군요. 그거는 뭐 일도 아니죠. 거기는 뭐 영하 12도 뭐 춥긴 해요. 거기가. 바로 사건을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동작경찰서에서 발생한 건데요. 2013년 7월 3일 10시경에 정 씨는 전기 재료상을 운영하는 아버지 72세 정태경 씨가 전날 8시까지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동작경찰서 실종수사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아들 정 씨는 아버지 운영하는 가게에 갔어요. 가게 갔는데 샤터도 내려져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평상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마음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동작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는 정태경 씨에 대해서 휴대폰 통신 수사를 합니다. 위추적이나 통화 내역을 보려고 그랬는데 7월 2일 날 오후 4시 36분에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강제 종료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강제 종료라는 게 배터리를 강제로 분리했든가 아니면 단말기를 집어 던져서 뽀개셨든가 강제 종료가 된 거예요.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종료가 된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전원 꺼짐하고. 예, 그냥 내가 전원 끊는 거하고 강제 분리하고는 그거는 그때 확인이 신호가 됐어요. 다른가 보네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배터리를 강제 분리하는 휴대폰이 없잖아요. 네네. 끄든가 이렇게 하지만 2013년도에는 분리가 되는 단말기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 정태경 씨의 품행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예, 이 시청자 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분은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착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좋아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안양시에서 배터리가 분리된 그 안양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거예요. 처하고 그 상도동에서 같이 거주를 해요. 그리고 아들도 인근에 그 분가를 해서 살고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분이 실종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자니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그날 오후 4시에 112 신고 출동 요청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들 정 씨가 다시 재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한 이유는 신고를 한 후에 가게를 갔는데 네. 평상시 아버지가 가게 문을 잠글 때 잠금하는 열쇠가 통으로 된 이 열쇠 통이 있었대요. 이거 아버지가 만든 건데 그 열쇠는 절단기로 절단하지 않는 거래요. 그걸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갖고 그걸로 이제 가게 샷대문 잠그는데 그 열쇠가 아니라 다른 열쇠가 잠금 장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를 절단을 하고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엎드린 채 피를 흘리고 사망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112 신고를 한 거예요. 자, 112 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을 먼저 했고 강력 6팀도 이제 출동하면서 무전을 듣는 거죠. 근데 지구대에서 먼저 도착을 했을 때는 고령이고 살인인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전을 받는 형사들은 그게 아니죠. 사고든 살인 사건이든 샤타를 닫은 놈은 있지 않냐.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죠. 판단하고 이거는 이제 어떤 사고보다도 살인 사건에 무게를 두고 일단 현장에 임장을 합니다. 과학수사팀 도착해서 현장 감식을 우선 하는데 거기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전기 재료상인데 대로변에서 약 20m 들어간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위치가 그 상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국수집이고 우측 계단이 있고 그 계단 옆으로는 알루미늄 창틀이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실외기 설비집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다가 왜 확인이 필요했냐면은 범행 시간대로 추정되는 시간에 둘 다 잠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할 거리가 없는 네. 거죠. 예. 재료상은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영업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공사의 업자들한테 물건을 대주는 도매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를 뭐 휘황찬란하게 진열할 필요도 없고 양쪽 앵글로 해갖고 그 물건을 그냥 박스째 그대로 막 쌓여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네. 그 안쪽 문으로 해서 일자 형식으로 들어가면은 창고문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도 전기 설비 저 재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전면에는 셔터 올리면은 전면 유리고 유리 출입문으로 돼 있죠. 거기로 들어가는 건데 아들 말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통형 자물쇠, 철제는 원통형 자물쇠가 잠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절단을 하고 안에 들어갔는데 원통형 자물쇠는 가게 내부 바닥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상하다 안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돼 갖고 신고를 한 거예요. 가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양쪽으로 물건 가득 쌓여 있는데 한쪽에 플라스틱 의자가 2개가 나란히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종이 박스인데 거기에 쓰레기통으로 쓰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 커피 믹스 봉지도 있고 그다음에 종이컵도 있고 그다음에 담배 피던 깍대기도 거기 들어있는 거 봐서는 그 업자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주고 그걸 보고 커피 봉지, 종이컵 그리고 담배 껍데기 여기에서 지문 채취하고 DNA 채취를 합니다. 여기서 사업관련해서 책상에 서류철에는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책상 밑에 변사자 정태경 씨가 그대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사망해 있는데 의자가 네. 피해자 방향으로 약 45도 기울여져서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의자 위에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예, 사망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반팔 티를 입었고 바지를 입었고요. 피해자분 모습을 보니까 엎드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양팔이 상체 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 발은 쭉 뻗어 있고 왼쪽 발은 책상 밑에 방향으로 해서 약간 구부러져 있는 상태. 그리고 구두를 신었는데 깔창 그때 밑바닥에는 혈흔이 묻어 있지 않은 거예요. 혈흔이 묻어 있지 않다는 거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 양쪽이 좁은 공간이에요. 근데 흐트러진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몸싸움을 했거나 이랬으면 분명히 흐트러진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건 뭐예요? 면식범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주변에 아무런 몸싸움한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좁은 공간에서 하다못해 맞거나 이렇게 하면서 뭐 책상이 밀리거나 네네. 위에 있는 어떤 게 뭐 흐트러지거나 이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봐서 무방비 상태에서 그 저항 없이 폭행을 당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특이한 거는요. 이 피해자 엎드려 있는데 바지 뒷주머니가 바깥으로 홀딱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거를 꺼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평상시 아버지 습관이 현금을 항상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인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 습관을 알고 있다는 놈 아니에요. 네네. 왜? 그 앞에 그 철제 금고도 있었거든요. 금고는 뒤진 흔적도 없고 딸려는 흔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돈이 더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 그 뒷주머니 해서 현금만 빼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아버지의 습관을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이 분명한 거죠. 알고 있는 놈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서 확인해 보니까 뒷머리 부분이 둔기로 인한 상처가 보여요. 둔기. 쓰러진 그 주변에 종이 상자하고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비산혈흔이 뿌려져 있고요. 그리고 책상 위에 낙하혈흔이 있는데 그 피해자가 맞고 떨어뜨린 그 혈흔이 아니라 범행 도구 그 둔기에 묻은 혈흔이 그 책상 위에 떨어진 걸 보이는 거예요. 낙하혈흔이. 그리고 좌측귀는 찢어져 있어요. 좌측귀는. 그리고 이마는 피하 출혈로 이제 관찰이 돼요. 그리고 오래 있었다 보니까 코하고 얼굴이 바닥에 눌려져 있어갖고 그 굳어져 있어요. 등에 정확히 족적이 있어요. 범인의 족적이 있는데 이 족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좌측선에는 끈을 하나 묶어 있는 상태에서 길게 이렇게 묶어 있는 상태로 봤을 때 추정하는 거예요. 형사가 이거는 폭행을 당하고 무의식결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를 뒤에서 등으로 밟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좌측 손을 끈을 묶어서 이제 다음 손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범행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거기서 유리문 손잡이는 아예 뜯어서 감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묻어 있는 거, 네. 피 이런 거 이제 DNA하고 지문 감식을 다 그냥 샅샅이 했어요. 자, 부검을 했어요. 7월 5일 날 국가서에 부검을 했는데 키는 165밖에 안 돼요. 엎어져 있으니까 전면하고 우측 방향으로 해서 암적색 시반이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뒷머리에는 14cm와 12cm 가량의 표피 박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둔기로 맞아서 표피가 박탈된 거죠. 좌측 6번에서 12번, 우측은 8번에서 9번이 늑골이 다 골절됐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 부분에는 방어창으로 보이는 피하 출혈이 발견이 되고요. 이게 직접 사인으로 봤을 때는 경추 손상, 속발성 추추 쇼크 그걸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감식이 끝난 다음에 형사들은 이게 살인 사건으로 이제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작 경찰서 형사팀이 이제 강력 형사들이 다 여기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맡은 파트를 이제 수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 목격자를 이제 탐문을 했어요. 58세의 오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전기 설비업자예요. 설비업자고 7월 2일 날 12시경에 피해자를 만났대요. 왜 만났냐 했더니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만났대요. 거기에서 약 200m 떨어진 음식점에 가서 먹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CCTV나 알리바이를 확인했는데 정확해요. 이 사람이 용의선상은 없는 거죠. 단 2시에 다시 갔대요. 거기를. 네. 2시에 다시 간 이유는 그 전기 설비를 하니까 전기 물건을 실으려고 거기를 찾아가서 물건을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다음에 통화 내역서에서 최종 통화한 사람을 또 확인해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김 씨인데 김 씨도 그 전기 설비업자예요. 네. 가게 앞에 가갖고 보니까 가게 문이 닫혀 있더래요. 아, 그래서 왜 닫혀 있는지 그 가게에다 전화를 한 것밖에 없대요. 그러다가 전화가 안 돼서 그냥 되돌아갔다 구입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 전화가 가게가 전화가 안 받으면 그 피해자 휴대폰으로 착신으로 넘어가요. 네.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오후 3시 20분이에요. 목격자가 맡았던 오후 2시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갔을 때 오후 3시 20분 1시간 20분 안에 범행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압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CCTV를 봤는데 건너편에 그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에서 피해자 가게에 비치는 게 있었는데 그 주유소에서는 주유소 홍보 때문에 플랜카드를 거기다 걸어놓는 바람에 그게 가려진 거야. 그래서 안 보여. 이쪽으로 사람이 살짝 그 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여도 이 가게에는 정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CTV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 주변에도 없고. 아, 근데 이제 거기가 이면도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이 블랙박스를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2013년도면 거의 뭐 블랙박스가 거의 보편화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고. 그걸 이제 겨우 탐문해서 산타페 차가 거기에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블랙박스에 산타페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오후 1시 26분에 웬 남자가 범행 현장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여요. 남자가 큰 키에다가 아래 검정색 옷을 입었고 한 손에는 접이식 우산하고 그리고 그 신문지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컵 모양으로 생긴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커피를 들고 그쪽 방향으로 가요. 근데 처음에는 뭐 아닌가 별 의심을 안 했어요. 그때 시간대는 그렇죠. 최종 목격자 네네. 오 씨가 2시에 그 물건 실 때 정상 영업을 했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오후 2시 22분에 다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또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면 그때는 오 씨가 물건을 실 때하고 겹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얘가 범인이 아닐까 추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돌리고 봤어요. 블랙박스를 계속 돌려보니까
가게 앞에 얘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데 이때 산타페차량이 시동을 걸고 운행해 버리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 일이 이제 녹화가 안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형사들이 이제 추적할 관심을 본 게 뭐냐면은 블랙박스에서 봤을 때 커피를 들고 있었잖아요. 네. 커피를 마시면서 들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 근처에서 구입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커피숍. 슈퍼나 커피숍이나 다 했는데 동네 마트에서 그 제품을 파는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CCTV로 정확한 인상착의가 확보가 됐어요. 예.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그 정확한 인상착의 확보된 걸 가지고 그 주변에 탐문했는데 그런 사람을 본 사람이 없대. 동네 사람이 아닌 거네요. 동네 사람이 아닌지 긴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시간대를 추려 보면은 오 씨가 점심 식사하고 2시에 다시 와서 물건을 실을 때 얘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 씨를 상대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2차 조사를 했어요. 물건 뭐뭐를 실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냐. 네. 2시 22분이 넘을 때까지 있었던 게 확인이 돼요. 어. 그러면 안에 누가 사람 있는 거 모르냐 그랬더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다가 느낌상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안에 사람이.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별다른 특이점 뭐 있었냐 그랬더니 언성이 높여지거나 다투는 그런 건 전혀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거죠. 이 목격자는 그냥 물건만 싣고 가는데 정신 없었으니까. 네. 통화내에서 지인들 상대로 인상착의 관련된 걸 싹 뽑아서 남자들만 사진을 다 추려. 그러니까 한 100여 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TV하고 만드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진하고 비교하고 사진이 없는 데는 직접 찾아가서 얼굴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왜 그렇게라도 찾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 100여 명에 대해서 했는데 별 뭐 특이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추가적으로 장면이 확인된 거는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 이후에 얘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게 빌라에 있는 그 주차장 CCTV에서 살짝 보인 거예요. 근데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한 손에는 종이 박스를 이렇게 안고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종이 박스에 뭐가 있을까? 그 신문지나 흉기나 아니면 지가 처먹었던 저 커피컵이나 이거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예. 길 끄트머리에 고물상 CCTV가 있는데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가 우산을 쓰고 가다가 옆에서 택시를 승차하고 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택시 번호는 확인할 길이 없고 네. 머니까 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형사들이 뭘 착안했냐면은 좋아. 그럼 저 탄 위치에서 그 다음에 피해자가 전원이 강제로 종료된 그 안양 만안구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서 타고 안양 만안구까지 가봤어요. 갈 때 시간을 대충 뭐냐면 4시에서 4시 40분 사이. 왜냐하면 4시 35분인가 6분에 그 전원이 꺼졌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를 해갖고 맞닥뜨리는 날 가봤더니 약 27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보니까 사당 쪽에서 가려면 밀리기 때문에 27분 거리가 안 나와요. 네. 그 시간대. 그래서 보니까 시흥대로 그쪽으로 가면은 27분대에 그 안양시 만안구 쪽으로 도착이 가능한 시간대가 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AVNI를 싸그리 뽑았어요. 근데 택시를 뽑으니까 6만 4천 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6만 4천 대 중에 일단 책상에서 제끼고 네네네네. 그리고 그 서울의 저기는 또 제꼈나 봐요. 그 다음에 그 조수석 쪽에 광고가 없었대. 광고판이. 그러니까 광고판이 없는 택시로만 또 추린 거예요. 네. 추려서 뽑은 게 170대. 많이 줄였네요. 예, 이 170대 중에 택시 회사 다 공문을 뿌려갖고 택시 기사분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언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신 분이 있냐, 네네네. 그 물어보는 거예요. 야. 기억이 없다고 하면 저 죄송하지만 중요한 거 거기를 분명히 간 걸로 확인되는 그 택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GPS를 확인해 보려고 택시 기사 이제 오시라고 하면은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택시비 드릴 테니까 동작경찰서까지 와달라. 야. 그래서 택시비를 주면서 GPS도 확인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적해 나간 거예요. 산타페 블랙박스를 추적하는 이제 형사들은 그 팀에서는 차주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주거지래. 그래서 밤에 다시 오후에 다시 거기다 주차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날 저녁 6시 7분에 그놈이 전혀 옷을 완전히 갈아입은 상태에서 샤타를 올리더래. 샤타를 올리더니 아내를 싹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샤타를 내리고 잠금장치를 하고 유유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그래도 찾았네요. 예, 중요한 걸 찾았지. 우리가 쫓던 그놈이 샤타를 올리고 샤타를 다시 내려서 잠금장치 했다는 건 이건 이제 용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이 새끼다라고 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걔에 대해서 저 확인한 거는 걔가 자 보세요. 범행 현장을 그렇게 범행 저지로 가면 다시 오겠어요? 그렇죠. 피디님 안 온지. 예.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는 딱 갔다가 저녁 6시 10분에 7분에 옷을 싹 갈아입고 와서 셔터를 딱 열고 다시 확인하고 닫았으면 이건 초범은 아니다. 대담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분명히 전과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판단해요. 교도소에서 최근 출소한 놈들 그리고 강도 전과가 있는 애들 그 상도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주했던 사람들 그 상대로 이제 조회를 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전과자 중에 40세에서 60세 20년 텀을 해서 전과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경찰망에는 확인되는 사진도 있고 그걸 다 싸그리 뽑아다가 그 CCTV에 나온 사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리고 직원들한테 비슷하면 물어보고 그러면서 계속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에 한 형사가 얘 아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애 아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오 얘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형사들이 어. 오 이 새끼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확인한 애가 누구냐면은 53살의 김명환이 얘는 전과 27범이에요. 그리고 그 2010년 5월 11일 날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강독죄로 검거를 해갖고 안양교도소에서 살다가 2013년 5월 10일 날 출소했던 놈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출소한. 그렇죠. 한 두 달이- 30 며칠 돼요. 네, 그러니까 2달이 채 안 되는. 예. 시스가 동일하잖아요. 네. 동일한 인물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를 보니까 상도동에서 오래 살았어요. 형이 둘이 있는데 형들도 주거지 인근에서 살고 있어요. 아내하고는 이혼했는데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걔는 둘째 형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얘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택시를 수사했던 형사들도 현장에서 그 운전기사를 특정을 했어요. 근데 운전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태우고 가면서 특별한 거 없었냐. 타자마자 문짝에 이렇게 기대서 갔고 가다가 중간에 담배 좀 피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그냥 담배 태우세요 그래갖고 택시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가 간 게 군포시 당동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휴대폰을 던진 거지. 창밖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강제 종료가 된 거죠. 그리고 상도동까지 가서 정확히 내린 위치까지 알아요. 그래서 같이 좀 갑시다. 그래서 그 택시를 뒤따라가서 거기 현장에 갔어요. 군포 예. 도착한 지점. 예. 거기를 도착하자마자 얘를 특정하는데 너무 쉽게 특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 이사를 가고 8가구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예. 살고 있는 집이. 예. 건물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탐문을 하니까 그 재개발 지역의 그 저 관리 네네. 뭐 회장이나 뭐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간부 하나가 조 씨인데 그 조 씨가 그런 거예요. 자기 먼 친척이라는 거예요. 김명환이가.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짐 좀 맡길 수게 있냐. 근데 다 뭐 재개발이야 다 헐고 뭐 빈 건물만 있는데 그 본인은 4, 5층을 쓰기 때문에 3층에다 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만나서 대화한 게 아니라 전화상으로만 대화를 했대요. 놓고 갔는지 안 놓고 갔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3층에를 뒤져봤는데 가방을 놓은 흔적은 없어요. 놨다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국가수에도 또 감정이 왔어요. 뒤에 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긴급 네. 수거를 해갖고 감정문을 보냈잖아요. 국가수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강도 정권으로 들어왔던 김명환이하고 일치한다고 나온 거예요. DNA가 완전히 끝난 거죠. 얘가 이제 샷다 올렸다 내렸다. 예. 그거부터 해서 이제 피해자로 특정했지만 네. 이걸로 해서 증거가 다 확보가 된 네. 거예요. 기다 아니다 할 필요도 없는 네. 거예요. 이 새끼는. 추적을 해봤어요. 했는데 도대체가 이 새끼는 주거지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계좌도 쓰는 것도 없고 그렇다 인터넷 게임은 2009년도에 한 이후에 없어요. 빵에 들어간 이후에는 전혀 게임한 게 없어요. 어떤 추적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겠지만 그걸 수사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얘가 왜 이제 빵제비잖아요. 네. 선수니까 뭐 그런데 그래서 가족들한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봤어요. 형이요? 김명환 이름 나오자마자 욕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계속 빵에만 뭐 강도로만 10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냥 환장하는 거지 형도. 걔 얘기만 나오고. 근데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양로원에 있을 때 한번 찾아왔더래. 엄마를 보려고. 근데 엄마를 보려고 한 건지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 갔다는 거야. 돈 받으러 갔네요. 그렇지. 53살 나이 처먹을 때 처먹은 놈이 어머니한테 용돈을 줘도 현천을 파네. 그 돈을 쌈짓돈을 받아 간 거예요. 교도소 나오자마자 예. 엄마 얼굴 보러 가서 돈 달라고. 그렇죠. 나 같으면 나가서 그냥 노가다로 뛰겠어. 그런 정신이면 27보면 안 되죠. 그렇겠죠. 예. 아, 쌍놈 새끼. 아무튼 둘째 형한테도 못 가는 거야. 왜? 지가 난 자식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형은 또 그냥 씩씩거릴 거 아니에요. 애 볼 때마다 막 애한테는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열받아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 형도 만난 게 없어요. 거기다가 그 아들 8살짜리는 따로 학교 근처에서 두 차례 만난 게 확인이 돼요. 지 아들은 이제 보고 싶었나 보죠. 그래도 새끼는 찾아갔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중전화 전화는 온 게 있어요. 근데 공중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그 서울 보라매 공원 예.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전화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형사들은요, 보라매 공원 공중전화부스 거기에 잠복을 하고요. 다른 형사들은 그 아들 8살짜리 아들이 학교 다니는 학교 등하굣길 시간대에 맞춰서 계속 잠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새끼 어디로 나타날지 네. 모르니까. 얘가 눈치가 빠른 건지 아니면 형사들이 쫓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건지 확실히 선수는 선수예요. 잘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아들이 있잖아요. 예. 아들 명의의 통장이 있는데 쓴 게 없어요. 쓴 기록이 없어. 더더군다나 은평구에는 먼 친척이 있는데 먼 친척한테도 돈 5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먼 친척이 와라. 어디서 만나면 내가 돈 5만 원이고 더 준다. 그때 그 이후로 전화가 없더라는 거지. 만나자고 하니까 돈을 붙여주면 몰라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전과가 많다 보니까 형사들 피하는 방법을 안 한구나. 먼저 이제 추적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형사들은 피해자가 특정됐는데 그 행적을 못 찾아. 그러면은 그 당직팀뿐만 아니라 해당 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있어요. 차에 대기하든가 사무실에 대기하든가 집에 못 들어가요. 왜? 집에 들어갔다가 떴다 해서 나올 때 늦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차에 타고 가야 되니까 웬만하면 사무실에서 자고 차량에서 대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적해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 새끼를 빨리 못 잡으면은 얘는 도피하다가 돈이 없으면은 재범의 우려 강하잖아요. 성향이 강하잖아요. 강도 저지를 성향이 또 있단 말이에요. 도피 자금 마련하려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돼. 그러니까 형사들은 24시간 풀 대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건 진짜 몰랐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피의자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밤에까지 일하고 밤에 굳이 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 또 수사를 하고 이런 건데 피의자가 특정되는데 행적이 묘연해. 그러면 얘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대기할 때 빨리 출동할 수 있게 대기를 해야 돼. 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 탐문하면서
걸어놓은 게 많잖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 네네네네. 이런 사람들 다시 연락이 오면 해달라.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새벽 되고 그런데 아 잠깐만요. 그거 이래버리면 우리 늦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강력 6팀 같은 경우는 아예 퇴근을 못 해요. 그런 상황이라면 야, 연락해 보면 봐도 가야 되니까 그게 그럼 몇 달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몇 달 걸리면 그때는 이제 전국 수배내놓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엠파타면 연락 받으면 바로 당직 팀이 이제 가서 잡는 걸로 하는 거죠. 그때는. 자 그런 상황에서 7월 19일 날 보라매 공원에서 응급실에 행여 환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환자가 우리가 찾고 찾기던 김명환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에요? 예, 보라매 공원에서. 그래서 김명환이가 관악산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돼 갖고 응급실로 실려온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에서는 뭐야?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인적사항을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2로 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서에 행여 환자니까 아저씨 이름 좀 얘기해봐 이름. 김명환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김명환이라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수배가 떠 있잖아요. 네네. 현재는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은 차에 대기하고 딱 간 거지. CCTV로 사진 얼마나 봤겠어요. 그렇죠. 형사들은.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김명환이구나 이거지. 이제 탈진 상태라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새끼 그 다음 날까지 회복될 때까지 반 꼬박 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들이 그 7월 20일 날 오후 2시에 퇴원해도 되겠다는 주치의 승인 아래 체포영장 보여주고 체포를 영장에 의해서 검거를 합니다. 진짜 어렵게 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건 전모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아 이 새끼가 왜 피해자 집에 찾아갔냐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사실은 2004년도에 첫째 형 건물이 있어요. 첫째 형이 살고 있는 건물에 피해자가 거기 세입자로 들어와서 거기서 점포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전기 저기를 재료상을. 그러다가 2006년도에 피해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거예요. 네. 그 건물에서 나와서 다른 데 이사를 갔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형이 불법 오락실을 운영을 했나 봐요. 그 건물에서. 예. 그러면서 동생한테 심부름 시키니까 동생 그 김명환이가 전기 재료를 사러 이사간 지금 현재 범행 현장이었던 여기를 자주 찾아온 거야. 아. 그러면서 안면이 쓴 거지 서로가. 그리고 형 동생인 것도 알고 그 네네네네. 건물에.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 돈 빌리러 갔던 거네요. 그렇죠.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거기에. 구제불능. 이게 왜 그러냐면 출소하자마자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걸로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돈을 빌렸는데 또 빌릴 사람 없나 하다가 그 피해자를 찾아간 거지. 자, 7월 2일 날 김명환이는 그 피해자 정태경 씨 가게를 찾아가요. 그 정태경 씨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리 앉으라고 하면서 의자 주고 그다음에 커피도 한 잔 타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김명환이가 하는 거예요. 돈 좀 꿔달라고. 반가운 건 맞는데 네. 아니 이제 내가 어떻게 지한테 꿔줘? 아니 당신 그저 큰형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형한테 꿔달라지 왜 나한테 꿔달라고 그러냐? 난 싫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뜬금없이 몇 년 만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데 어떤 놈이 빌려주겠어? 아 그래요 빌려준 놈 없지. 그러니까 얘가 그 점을 좀 빌려줘요 돈 좀 계속 그런 거야. 뭐 안 준다. 난 못 준다. 결국엔 그 가게 와서 왜 이러냐. 네. 그런데 갑자기 순간 화가 나갖고 그 주변에 있는 쇠파이프로 머리를 후려쳤다는 거죠. 살해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피해자를 살해하고 얼마를 가져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 있는 16만 원하고 피해자 신분증하고 카드를 가지고 왔대. 강취를 했대요. 그 중요한 거는요. 범행이 사용했다는 쇠파이프예요. 이 쇠파이프를 그 주변에서 발견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블랙박스에서 나왔을 때 접이식 우산하고 그 한 손에 들고 간 신문지가 똘똘 말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똘똘 말려져 있는데 거기에 쇠파이프를 가져간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또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도 과연 거기 쇠파이프가 있을 이유가 왜 있냐. 전기 재료상이니까. 예. 거기다가 또 설비업자들도 와서 그런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는? 준비해가 갔다는 얘기네요.
처음부터 그 피해자를 타깃으로 잡아서 그 돈을 강취하려고 안 되면 이걸로 하겠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짜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에 대해 얘기하면 살인한 건 다 인정을 해요. 쇠파이프로 때려서 살인했다. 그건 다 인정하는데 이 쇠파이프는 어디 고기 있는 거 썼다 이거예요. 아니 당신 봐봐라 블랙박스 이거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이거 당신 이거 범행이 쓴 쇠파이프 아니냐 계속 추구하면 아 나 이런 식으로 나 조사 안 받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시 선수잖아요. 선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얘는 전과 27범이에요. 그러면 A급이지. 선수 A급이야. 그렇게다 보니까 이게 흉기를 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다면 계획범죄잖아요. 근데 이 계획범죄를 숨기고 우발범죄로 하면은 형이 역량이 형량 차이가 형량 차이가 엄청 나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끝까지 그 쇠파이프 쓴 거에 대해서는 거기 현장에 있는 거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버린 데 어디야?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왜? 그 버린 데만 확인해도 이 쇠파이프가 여기 있던 거지 이제 확인이 돼 있는데 버린 데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얘는 이제 계획범죄를 숨기려고 살인한 건 인정해도 그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이 새끼의 넉나간 행동이 있는데 좋다이가 지가 일을 안 하고 그걸 산다면은 그냥 밥이나 사쳐 먹고 잠잘 때나 어떻게 마련해서 한다면 이해나 가겠어. 이 피해자의 그 카드로 단란주점에 가서 100만 원어치 선 결제를 해요. 100만 원어치 선 결제를 하고 실컷 먹고 여자들과 논 다음에 나머지가 15만 원 남는다니까 그 10원 원 그냥 현찰로 달라고. 그래서 현찰을 가지고 나가요. 거기다가 또 대전에 또 지인한테 돈 빌려달라니까 지인이 준다고 그랬나 봐. 또 대전 내려가서 지인한테 돈을 빌렸어. 그다음에 4일날 다시 올라왔어. 근데 4일날 다시 올라와서 어디로 갔냐? 서울의 의류 가게 가고 30만 원어치 옷을 사 입은 거예요. 53살이나 됐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옷을 30만 원어치 사요? 있는 옷도 그냥 단정히 빨아입고 단정하면은 되는 건데 일을 안 하고 딱 그렇게 생활하는데 몸이 배 있는 거야. 가족들이 예. 학을 뛸만 해요. 얼마나 맞아요. 힘들까요? 내가 볼 때는 가족들이 진짜 학을 띄어요. 가족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하면 미쳐버리죠. 미쳐요. 정말로. 자식 어떻게 자기 자식은 둘째 형한테 맡겨. 예. 엄마한테는 찾아가도 용돈도 받아라. 그냥 형들은 아마 속이 터지고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빵이 27범으로 살고 나와가지고 2달이 채 안 돼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또 한 달이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하고. 예. 교화 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걔는 교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회에 나오지 나와서는 안 못하게 돼요. 하는 게 맞는데 예. 정가가 그 봤을 때 강도 정가만 10년이라면 합해서 10년이라면 그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고 얘가 그 술과 밥 이렇게 먹으면서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찜질방 갈 돈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관악산에 있는 절에 올라가서 절 근처에서 동냥을 한 거예요. 받으면 술 사 먹고 밥 사 먹고 그 일을 하다가 한번 올라갔는데 영양실조가 있죠. 그러니까 시민이 발견을 해서 구급대는 실려간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대져버렸으면. 그러니까 나는 뭐 욕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새끼는 진짜 암적인 존재지. 형제들한테도 그렇지만은 사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건 기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판결은요. 강도죄로 10년 복역 후에 출소한 지 34일 만이래요. 그게 34일 만에 범행한 결정적인 이유로 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 때렸어요. 1심에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이거를 항소를 했나 봐요. 그리고 또 상고를 했나 봐. 아니 나는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쇠파이프로 날 때려서 우발범죄다라고 주장했겠지. 우발범죄건 계획범죄건 벌써 전과가 27개인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항소, 상소 전부 이걸 다 기각시켜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넌 새끼 끝까지 무기징역 살아. 그 확정 판결된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제 생각에는 예. 어머니와 형제 두 분이 그래도 동생이니까 마음이 진짜 아프기도 하지만 잘 됐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차라리 안 나와라. 이게 낫겠다.
그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기쁜 마음에 잘 됐다가 아니고 마음은 슬프지만 예. 너 나와서 속색이고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 바에는 아예 거기에서 그냥 있어라. 그게 우리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또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교화가 되겠어요? 야 끔찍하네 진짜. 진짜 악마 같은 놈이네. 가족들한테. 그렇죠. 암적인 존재예요. 예. 예. 그 피해자는 어떻겠어요? 날벼락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 살인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강도만 27범이니까. 예. 근데 저는 그 27범까지 올 정도면 예. 다른 처벌이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처벌이 강도로 해갖고 공부했을 때 3년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27범죄 예. 또 3년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교도소에 보내고 뭐 법으로 형량을 정하고 하는 게 교화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교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무기징역 때렸으면 그러니까요. 이 분은 돌아가신 분 돌아갈 수가 없는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진짜 분명히 판단이 되면 안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니까 다시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교도소를 27번 들락날락 하는데 예. 언젠가는 강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범죄꾼들의 이야기를 경우의 수를 보면 결국 끝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27번 강절도를 했으면 예. 그 얘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무기징역 때려도 되지 않나. 제 말이에요. 네. 그 아니면 3년이 아니라 10년이고 네네. 자 10년이고 15년이고 살면 얘가 거의 60 넘고 70 가까이 된다면 뭔 힘이 있겠어요. 네네. 그때 풀어주든가. 예?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3년이면 강도 3년이면 또 전과자잖아요. 생각해서 형벌을 주는 게 맞지. 맞아요. 그 26번은 아무 상관없이 이번에 저지른 거는 3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너무 예. 안타까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는 걸 전달하는 수밖에 없죠. 예. 한 독채에 살고 있는 66세 그 과구철 씨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지인인 김 씨가 아침 일찍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두들겨 보고 하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방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건 무슨 사단이 벌어졌다. 119도 이제 구조대에서 와서 보니까 진짜 안에 텔레비전 소리 들리거든요. 출입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요.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번에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자, 이 사건 준비하시면서 또 열받으셨나 보네요. 예, 이게 분명히 엄마는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한 그릇 더 먹었을 텐데 좀 안타깝고 진짜 미쳐버리는 사건인데 등새끼. 자, 2019년 1월 2일입니다. 충남 서천군 옥산길에 한 독채에 살고 있는 66세 그 과구철 씨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지인인 김 씨가 아침 일찍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두들겨 보고 하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 나갔나 생각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방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두들겨 봤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무슨 사단이 벌어졌다 해서 119 응급 구조대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119도 이제 구조대에서 와서 보니까 진짜 안에 텔레비전 소리 들리거든요. 그래서 출입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요. 네.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과구철 씨가 사망한 채 누워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동 대응으로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그 신고를 받은 서천 경찰서 형사 2팀에서 현장에 출동 나와서 봤어요. 그 피해자의 그 양팔이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옷까지 막 덮어져 있고, 근데 방바닥이나 벽지 같은데 눈에 띄는 혈흔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과학 시스템이 올 때까지 수도 사고사나 변사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일단 과학 수사팀이 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만 하는 거예요. 1월 2일 날 11시 30분에 과학 수사팀이 도착을 했어요. 현장은 단독주택에 방 2개, 그 화장실, 주방 그리고 보일러실 그렇게 조그만 주택이에요. 조그만 주택에서 벌어진 건데 첫째는 안방에서 옷가지들이 그 있는 걸 다 걷어내니까 양팔이 위로 올라갔자고 그랬잖아요. 네. 거긴 청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어요. 그걸로 봐서는 야 이거는 진짜 병사는 자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구나 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과학수사팀은 바로 충남청에다 보고를 해요. 지금 이렇다. 그 우리 인력 갖고는 안 된다. 살인 사건이면 이제 전면 감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학수사팀 3명이 더 투입이 돼요. 현장 감식을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상태는요. 허벅지 앞쪽의 내복이 살짝 긁힐 정도의 조그만 상처로 보여요. 근데 거기에는 그 베이지색 내복인데 핏물이 약간 묻었다가 굳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 외에는 없거든요. 네. 그 이제 뒤집어 봤어요. 뒤집어 봤더니 거기에 양쪽 허벅지에 깊은 자상이요. 몇 군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이 방바닥에 거의 혈흔 그냥 뒤범벅이 돼 있었는데 혈흔이 없는 거예요. 피가 막 쏟아져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범인이 이렇게 혈흔을 닦아놓고 갔구나. 그럼 왜 닦아놨을까 이게 범인이?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검안을 해봤어요. 이제 사체 이동에 검안하잖아요. 검안을 하는데 그 얼굴에 상처도 있고 목졸림 흔적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머리에는요 허연 가루가 이게 밀가루인지 세제가루인지 뭐 이렇게 허연 가루가 말라붙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상당량이 되게 많은 양이. 집안 내에는 그 물 받는 바가지가 있었어요. 그 주방에. 근데 라텍스 장갑이 여러 켤레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보일러실을 여니까 거기 피 묻은 이불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거 뭐냐? 범행 현장의 피를 그 이불로 다 닦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일러실에 처박아 놓은 거죠. 쌓아 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온 텐트가 완전 피범벅이 돼 있어요. 네. 이 보온 텐트가. 근데 다른 방 가보니까 거기도 보온 텐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는 깨끗해. 그런 걸로 봐서는 안방에서 보온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한테 예리한 칼로 공격을 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따라 보면은 이 피해자분은 과구철 씨는 한겨울에도 보일러 안 튼대요. 그냥 그 보온 텐트에서 잠자는 걸로 해서 기름값도 아낀다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집 안에다가 보온 텐트를 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잠자는 고기에만 보온 텐트를 치는 거지. 보일러도 안 틀고 예, 돈을 상당히 아끼는 분이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 톱이나 전지가이가 보일러실에 그 피 묻은 이불 그 위에 있었어요. 아, 톱하고 전지가 왜가요? 예. 그러면은 이건 범행 도구로 쓰려고 했던 건데 네. 그 피가 묻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게 압수물로 구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과수팀도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손잡이에 DNA하고 채취를 한 다음에 일단은 수거해서 보관을 하자. 일단 수거해서 보관을 합니다. 자, 세탁기에는요 범인이 사용했을 만한 청테이프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탁기 안에. 예, 세탁기 안에. 또 청테이프는 세탁기 안에 넣어놓고. 근데 그 이제 세탁기 입구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청테이프뿐만이 아니라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들을 그 안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행 당시 입었던 옷들을 다 거기다 놓고 세탁기를 빨아버린 것 같은. 아, 세탁을 해버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세탁을 하고 거기다 내버려 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렇게 흔적을 없애버린 거네요.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칼이잖아요. 이 칼이 범구로 사용할 만한 칼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근데 주방에는 칼 한 자루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주변이고 뭐고 다 쌌어 뒤졌는데
칼을 찾지 못해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 지문 감시 그 방안 곳곳에 희미하게 묻어 있는 그 혈흔이나 그리고 출입구에 묻어 있는 혈흔, 그 혈흔도 따고 DNA도 채취하고 지문 감식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상황에 현장에는 벌써 친척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모여들어. 그런데 그건 뭐냐면 그 인근에 다 친척들이 살아요. 아, 그래서 사망 소식 듣고 다 찾아온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이혼을 했고 이혼한 전처는 군산에 산대요. 근데 이혼한 전처한테 전화를 했어요. 유족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처인 김은숙 씨가 감식이 끝나기도 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군산에서요? 걱정되니까 거기가 경계 지역인가 봐요. 서천하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김은숙 씨가 오면서 아들한테도 연락을 했대요. 네. 전화했더니 아들이 곧 온다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사들은 좀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와. 왜? 유족 주소는 이혼한 전처는 유족이 아니거든요. 이혼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전화를 해봐라. 그랬어요. 김은숙 씨한테. 그랬더니 다시 전화를 몇 번 하더니 전원이 꺼져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전원이 꺼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렇죠. 예. 엄마가 지금 오는 길에 아들이랑 통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전원이 꺼졌다는 거. 예. 그러니까 엄마하고 전화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더라 네. 하고 너도 와야 된다. 그 전화 통화한 이후에 전원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사들 의심스럽죠. 그렇죠. 이거 봐라. 그 아들하고 이 과구철 씨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한번 물어봤어요. 관계가 좋아요? 원체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 예, 사이가 안 좋대요. 무지하게 사이도 안 좋고 그 3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대요. 아들이 출소한 지 얼마 안 됐. 그러니까 2018년 7월에 출소를 했대요. 출감을 했는데 이 사망 소식을 듣고 전원이 꺼진 전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봐라. 전원이 꺼지고 봤을 때 면식범이고 출입문에 들어왔으니까 네. 그러면은 아들이 전과살 수도 있고 아들이 이제 의심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 봐라. 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니 전원을 꺼? 그럼 도망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해자 휴대폰이 그 침대 옆 그 3단 서랍장 위에 있었어요. 네. 근데 다 방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12월 28일 전 7시경에 지금 현재 그 교제 중인 이미혁 씨라는 사람한테 전화 통화한 게 기록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전화 통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네. 28일 이후로는. 근데 24일 날 아들한테도 전화 통화한 기록도 확인이 돼요. 이때까지도 보고 형사들이 다시 한번 아들한테 이제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계속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 봐라. 좀 의심이 들죠. 근데 거기가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CCTV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네. 피해자 집에서 50m 가야 마을 회관이 있어요. 거기 말고는 없어요. 옆에 이웃집에도 새로 다른 CCTV가 있어서 잘 됐다 하고 봤는데 저장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12월 30일 이전 건은 다 자동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 건은 못 보고 이후 건은 봤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이래서 의심이 누가 들겠어요? 아들이죠. 그 아들이 곽준석이라는 놈인데 그 곽준석에 대해서 그 전과 기록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2012년 12월 19일 날 군대에서 탈영했다 붙잡혔어요. 탈영했다 붙잡혀갖고 간 데가 국립공주병원에다가 입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편집성 정신분열증, 정신이다 그러죠.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3년 4월 21일 날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거예요. 불까지 질렀네요. 예, 근데 불까지 지른 이유가 아버지하고 말다툼하고 그때도 아버지와 관계에서 벌어진.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고 아버지가 나간 이후에 얘는 그때 당시에 그 조사 이후에 불을 져진 걸 확인해서 조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얘가 신내림을 받아서 박수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무당이었어요. 예. 그래서 신점을 차려놓고 거기 있었는데 아버지가 싸우고 난 다음에 나간 다음에 그 신점 차린 데다가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징역을 살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2014년이에요. 2014년에 얘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데 미용실에서 작은 말다툼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딱 잡았어요. 자꾸 얘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회칼이 나온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에 회칼이 있으면은 그건 총부 도검유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되고 폭행까지 연루되니까 아 얘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행유예 기간에 그게 갖고 있었던 부분에는 징역 6개월 포함 집행유예 3년 그래서 3년 6개월을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고 출소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집행유예 기간이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할 정도면 애가 뭐예요? 정상적인 애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사이코라는 얘기지. 또 정신과 치료들 받고 있다면은 더더욱 더 의심스러운 거지. 그러면 얘가 제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얘가 아버지 휴대폰에 곽우철 씨 휴대폰에는 곽준석이가 자기가 그 셀카로 이렇게 찍은 듯한 사진이 있어요. 네. 아버지 그 휴대폰을 보니까. 네. 근데 사진이 애새끼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속눈썹도 길고 오똑하고 애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이쪽 목이죠. 이쪽 목에 그 패션 타투라고 해서 호랑이 문신이 있는 거야. 야, 이 새끼 봐라. 이게 아니라 약간 섬찟한 느낌? 그런 느낌을 들었대요, 형사는. 사체 검시 확인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피혐의자가 용의자가 아들 곽준석 같다라고 네. 이제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1월 2일 날 아들 곽준석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통신수사하고 위치 추적하고 수사를 들어가면서 하니까 1월 3일 날 그 아버지하고 사이 안 좋고 그 전에 방아지렸던 게 기록이나 이런 걸 다 찾아서 다시 기록에 첨부해서 가니까 진짜 아들이 범행이 맞는지 보려고 현장에 찾아와요. 영장 담당 검사가. 네. 찾아보더니 이거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 그래서 영장 발부가 되는 거죠. 아 검사가 현장에 나와서 보고 영장 발부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번. 그래서 와갖고 보고 사체 검시하고 부검한 다음에 유족에 인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수사를 하라고 이제 수사지가 내려오고 그랬어요. 옛날에. 예. 근데 이제 곽우철 씨한테 곽우철 씨 그 휴대폰에 마지막에 전화 통화한 12월 28일 날 전에 통화했던 그 교제 중에 여자 이 씨를 만났어요. 네. 이 씨를 만나서 그 물어보니까 아들이 12월 말일경에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남편 평성시에 피해자 곽우철 씨가 아침마다 그 사귄 이 씨한테 맨날 전화를 한대요. 네. 전화를 해서 잘 잤어? 뭐 했어? 하면서 아침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예, 항상 했대요. 28일까지도 했대요. 그래서 저녁 때 7시에 통화도 한 거고 기록에. 근데 29일부터 전화가 없었대요. 자기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는 범행일을 28일 저녁 7시 이후부터 7시에 통화를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해서 29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제 압축해놓은 거예요. 그 이제 범행 시간대를. 곽준석이의 CCTV를 분석해서 어두운 밤에 그 확인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마을회관에 있는 CCTV를 봤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희미해. 근데 두 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한 놈이 그 가방을 들고 두 명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서 얼굴도 확인이 안 돼. 옷차림만 비슷한 것만 확인되지 얼굴도 확인 안 되는 사람이 그 마을회관 앞에서 지나간 건 확인이 됐어요. 근데 예. 아들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네요. 예. 통화 엑셀 보니까 얘가 28일에서 29일 사이에 곽준석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냐 없었냐 휴대폰에 위치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전혀 얘가 발신이나 뭐
전화를 한 게 없어갖고 확인이 안 되는 파에 29일 날 전화한 게 확인이 돼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수신한 자료가 서울로 떠요. 서울로 서천이 떠요. 아니고 예. 서울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서울로 떠요. 29일 날 밤에. 예. 그래서 그 전화했던 데에 전화번호를 추적을 했어요. 전화 통화한 걸 확인해 보니까 서울 역삼동 PC방에서 PC방 운영하는 점주의 전화번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혹시 전화한 상대방이 곽준석을 알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래서 뭐 그러면 29일 날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때 28일 날 오후 4시에 그 퇴근을 한 다음에 29일 날 출근했는데 출근을 안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대요. 전화 통화는 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아프셔갖고 앞으로는 내가 거기를 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더래요. 야 얼추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저 물어봤어요. 그 특이한 점은 없냐 그랬더니 얘가 섬세하고 여성스럽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여성스럽대.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저 같은 놈이 안전빵이에요. 솔직히 이쁘장하고 곱상하게 생긴 애들이 사이코패스가 많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아무튼 갑자기 그 아니 그 이쁘장 잘생겼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애가 사이코패스가 많다니까요. 진짜 오히려 저같이 생긴 사람이 오히려 속은 그래요. 아무튼 정신과 치료를 했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통화 내역서를 보니까 정신과 병원의 전화번호도 나와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담을 받고 약을 타간대요. 근데 1월 2일 날 곽준석이가 찾아와서 약을 내가 한동안 못 올 것 같다. 약을 달라고 그래서 20일치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이 새끼인 게 이제 은근히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네네. 이제 도피하려고. 그래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해서 20일치 약을 받아갔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조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현병이고 그게 망상이나 환각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망상이 환각이 나타나니까 박수도 할 수도 있었겠죠. 자, 서울도 가야 돼. 서천경찰서에서. 그리고 서울도 가야 되고 얘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서천경찰서 관내에서 발생 사건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인원이 10명이에요. 거기 총 인원이 형사 인원이. 그럼 인원이 그 이거에 대해서 추적하고 이 도저히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충남청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광수대 형사들이 내려옵니다. 광수대 형사들이 내려와서 바로 이제 합동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나 그 서울이나 이런 데는 광수대 형사들이 좀 띄워줘라. 그래서 광수대 형사들이 막바로 서울 역삼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우선 역삼동 PC방에 찾아가요. 그래서 28일 날 오후 4시에 퇴근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서 그 아버지 휴대폰에 찍혀 있는 사진하고 비교를 했는데 동일 인물이 확인이 돼요. 아 얘가 맞구나라고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국가수에서 부검을 실시를 했는데 그 머리 한 곳 그리고 다리 9곳에 자창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 갈비뼈 7번에서 9번까지 골절된 상태고요. 사인은 비구 폐쇄성 질식사, 저혈량 쇼크사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해요. 아, 예. 그러면 칼에 찔려서 피를 엄청 흘리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 목을 조르든지 숨을 못 쉬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라면 너무 잔인한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나는 이거까지 하면서 설마 아들을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판단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막 때리고 목 졸라서 사망했으면 모르는데 네. 아홉 칼을 번이나 9군데나 찌르고 하고 또 또 머리도 어깨. 때리고 그다음에 이 목을 졸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범행인지 아니 아까 저 그 마을 회관에서 두 두 명이 명이 했다 있었으니까 그 놈이 했는 거지. 네.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더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읽게 되고 네. 난 진짜 소설책 한 번 안 읽어봤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 책 읽으면 자거든요.
수면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네. 예, 내가 분석을 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깊이 빠져드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개새끼 새끼 욕을 하면서 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과구철에 대해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피해자에 대해서 무슨 통장이 있는지 또 카드가 있는지 이 피해자들 과구철 씨에 대한 그 통장 거래 액수 확인해 보니까 농협 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카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카드 하나가 12월 28일 이후에 사용한 걸 확인해 봤더니 12월 29일 오후 4시 15분경에 전북 익산에서 편의점에서 사용한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거기 이동 동선을 따서 추적을 해보니까 모텔에서 얘가 그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런데 그 옆에는 같이 가방을 든 다른 남자가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 마을회관에서 찍은 CCTV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걔가 들고 있는 가방 크기나 그리고 걔의 옷차림이나 근데 동일 인물인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이 맞네요. 두 명이 공범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어요. 이제 피해자 뭐 카드로 사용한 게 분명하니까 얘네들이 범인은 맞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28일 날 요 확인하고 또 다시 또 피해자의 카드가 사용한 걸 한번 확인해 봤는데 피해자 과구철 씨 카드로 12월 30날 천안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CCTV를 봤더니 거기에는 곽준석이가 귀금속을 사는 게 CCTV에 확인이 돼요. 아버지 카드로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도피 자금 마련하려고 일부러 귀금속을 샀구나 판단하고 곽준석의 그 통장 거래를 보니까 110만 원이 입금된 게 확인된 거예요. 구입할 때 1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110만 원이 입금된 게 금은방이 다른 상호로 입금된 게 확인했어요. 그러면 금을 사서 다시 팔았다는 얘기죠. 현금으로 다시 바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카드깡을 그런 식으로 한 거네요. 예. 구입해서 어디 그냐 확인해 보니까 서울 종로예요. 금은방 금도매가 거기 많잖아요. 그러면 A 금은방에 가서 천안에서 사서 천안에 사서 예. 서울에 와서 현금으로 다시 팔았다니 교환해서 입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입금한 건 30일 날 금을 귀금속을 산 다음에 팔은 거는 31일 날 오후 3시 24분에 팔러 왔어요. 왔는데 붉은 계통의 옷을 입은 곽준석이가 틀림없는 거예요. 확인이 된 거죠. 거기서. 근데 한편으로 이제 형사들은요. 휴대폰을 이제 걸었어요. 그러면 전원이 걸으면은 이 새끼가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추적을 좀 저기 하려고 그런 건지. 근데 켰을 때 전화 통화한 게 한 군데 있었어요. 네. 근데 전화 통화한 그 가입자 확인해서 보니까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업주였어요. 이게 전화 통화 이렇게 한 게 보이는데 본인 곽준석이라고 아냐? 어떻게 생겼다? 우리 그 성인용품 단골이에요. 그런 거예요. 뭐를 사갔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최근에 산 게 뭐냐? 했더니 모형 수갑을 사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월 5일 날 또 이제 계속 계속 휴대폰 이동하는 거를 확인을 하잖아요. 형사들이 네. 이동하는데 인천에서 갑자기 광명으로 가더래요. 네. 근데 광명에서는 이동 속도가 엄청 빨라지더래. 이게 뭐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KTX 노선인 거야. 이 새끼 좀 내려가고 있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아버지도 사망했으니까 엄마한테 가는 건가? 엄마가 군산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1월 1일 날 엄마한테 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발견한 건 1월 2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엄마한테 간다고 했던 게 2일 날. 기억이 나잖아. 근데 엄마가 2일 날 지아버지 죽인 거 확인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김은숙 씨도 그게 겁이 나는 거야. 얘가 가끔가다 돈을 보내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맞구질해서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돈을 달라고 하냐. 네가 알아서 벌어서 써야지. 뭐 남으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를 또 안 갚음하려고 날 찾아오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한테. 그렇죠. 예.
어머 무섭죠. 야 그래서 이제 그 형사들은 야 안 되겠다 피해자 저 전처 김은숙 씨한테 가자 얘기형인데 최종 위치가 군산이 아니라 부산역으로 된 거예요. 아 호남선이 엄마한테. 아니고 예, 예. 경부선으로 가는 그렇지. 방향이 확인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서천경찰서 형사는 처음에 탔던 광명역으로 가고 네. 그 다음에 부산역으로는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급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광명역에서 보니까 1월 6일 날 오전에 승강장 거기 그 CCTV에 보니까 검정색 가방에 검정색 바지에 검정색 패딩을 입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해요. 올 검정색으로 해서. 근데 가방도 긴 가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서성거리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CCTV 영상을 그대로 영상을 바로 부산으로 내려간 광수대 형사단에 보내준 거예요. 아 왜? 동일한 인상착의가 나와야 부산에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바로 이제 CCTV 추적을 할 거 아닙니까? 광명에서 탄 열차를 탈 때의 인상착의, 예. 옷차림새, 그렇죠. 이거를 이제 부산 경찰들한테 바로 보낸 거죠. 예. 딱 보고 잡으라고. 왜냐면은 최종 목적지에 부산은 사람이 많이 내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광명에 탄 사람은 한정적이라 찾을 수 있었지만 이 많이 내리는 데에서 동일한 인상착의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광명에서 특정된 그 사진을 동영상을 바로 보내준 거예요. 광수대한테. 그러면 훨씬 낫죠. 잡죠. 네. 그래서 그 받은 걸로 해서 광역수사대는 부산역 인근에서 그 영상으로 봐서 동일한 인상착의를 했던 놈이 진행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동 동선을 따라서 추적을 하니까 모텔에 들어간 게 확인돼요. 아 네네. 모텔에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들어왔대. 들어왔는데 치고 들어갈까 안 치고 들어갈까 그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고층이니까 혹시라도 잘못할까 봐 어차피 구멍은 이 로비로 나올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로비에서 잠복을 쓰자. 아 그러면 로비에서 천천히 잠복을 쓴 거예요. 잠복을 쓰는데 1월 6일 오후 4시에 똑같은 복장에 검정 가방을 들고 곽준석이가 딱 나오는 게 본 거예요. 그래서 광수시 형사들이 곽준석 그러면서 체포를 하는 거예요.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면서 모자를 벗기고 마스크를 벗겼어요. 맨 얼굴을 이제 딱 보는 순간에 섬찟했다는 거예요. 형사들이. 머리는 완전히 삭발식으로 그냥 다 미른 상태인데 이 눈이 살기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순간 눈을 깔을 정도로 살기가 돋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를 이제 해서 얘가 들고 있는 가방을 열어봤어요. 열었더니 획하라고 망치가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왜 갖고 있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새로운 사람 하나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을 죽이다니. 너 뭔 소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사람 더 죽여서 돈을 모으려고요. 미친 거 아니야? 너 그러면 대상이 누군데? 마사지하는 여자들이요. 출장 마사지하는 여자들을 상대로 살인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만약에 거기서 못 잡았으면 거기서 또 한 사람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지. 섬찟하고 소름도 돋는 거지 형사들. 야, 이 개 지금 못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다시 센터를 까봤는데 피해자 거 말고도 다른 사람의 그 카드가 나와요. 야, 이거는 뭐야? 그랬지. 그랬더니만 아주 태연하게 인천에서요 2사람 더 죽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자세히 뭔 얘기야? 그랬더니 인천의 미추홀 그 저 빌라에서 1층에서 사시는 분들 2명 죽였어요. 왜 죽였는데? 도피 자금 마련하려고요. 상세히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잡았으면 연쇄살인이네요. 그렇죠. 부산에서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야. 인천에서 2명 죽였다면. 광수대에서는 놀래잖아요. 그래서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다 이 사실을 알려요. 어디 미추홀에 어디 빌라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진짜 얘가 죽였다고 하는데 좀 확인 좀 부탁한다. 그러니까 미추홀의 형사들이 그 현장에 갔어요. 입구를 그 강제 분해시켜서 입구를 안에 딱 열고 들어가니까
피비린내가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방에 이 노부부가 피 완전 범벅이 상태에 누워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더래요. 피가 왜 이렇게 많았나 봤더니 이 새끼가 정확히 횟칼로 심장을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뻑뻑 뿜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살인을. 자, 이 3명을 살인하고 살인 계획까지 했던 놈을 딱 앉혀놓으니 야, 이런 새끼 조사받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아직도 눈가에는 그 살기가 아직도 안 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계속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한테 존댓말을 해야 될까요? 반말을 해야 될까요? 나 같으면 반말하죠. 왜 걔를 기선제압해야 되니까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 얘는 이 감정에서 못 걸어앉는 거예요. 야 봐, 커피 한잔 할래? 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럼 살기를 눌러야 되거든요. 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몸짓, 말투 이런 게 다 진짜 여성스러운 게 짙게 배어 있더래요. 몸 전체가. 그래서 그 우리는 분명히 공범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공범에 대해서 추궁을 했어요. 범행 사실 다 인정해요. 지가 죽였다고. 그럼 이제 공범 사실에 대해서 공범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공범 지설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오늘은 제가 혼자 한 걸로 할게요. 딱 새침하게. 아, 나 이 새끼. 아이 개새끼 이거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 정신과 약을 안 처먹어서 그런가 속으로 가면서 봐. 너 정신과 약 먹었어? 그랬더니 아니 먹어도 안 먹어도 증상이 똑같아서 안 먹고 있대요. 그래서 먹어야지. 아이 안 먹을래요. 뭐 이렇게 애들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유대 관계를 해야 공범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는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어? 그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술술 얘기가 나오더래.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 여성스러운 성격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군대 생활할 때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 다음에 전문대 다닐 때 기술을 배우겠다고 학원을 다니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학비 지원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한 번에 딱 잘라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돈 한 푼 안 줬대요 아버지가. 다큰 새끼 무슨 돈을 주냐고 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짙게 배어 있었고 그다음에 80대 노부부는 왜 죽였는데 아니 말 그대로 그냥 도피자금 하려고요. 그 단지 이유가 그거야? 예.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세 번째로 출장 마사지사를 왜 살인 대사령을 했냐 부산 내려가서 그랬더니 자기가 불법적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출장 마사지사들의 이동 동선을 다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살인하는데 쉬울 것 같아서 동선을 잡았대. 그럼 너는 불법적인 일이 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건 얘기 안 해요.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공범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면서 범행 대상을 출장 마사지하는 여성들을 잡았다는 거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기는 그 출소를 한 다음에 그 서울 강남에서 살았대요. 네. 강남에서 살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이 뭔데? 그랬더니 안마, 성매매, 마약 판매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불법적인 일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참 미친 놈이죠. 완전히 개새끼지. 그래서 이제 그 유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유치장에 입감할 때 그러니까 조사 마무리하면서 그랬대요. 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조사를 해본 느낌대로 얘기해 줄까? 너는 너 아버지를 죽일 사람이 못 돼. 누군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누군가 너를 악마로 만들어 놓은 거야. 살인 악마로. 잘 생각해봐. 응? 들어가서 한번 쉬어봐. 쉬면서 잘 생각해봐. 넌 그런 놈이 절대 못 돼. 그리고 들여보낸 거예요. 아, 형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치장에 했다가 다음 날 왔는데 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거든. 그래도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형사님 그 말이에요. 네. 형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너가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절대 그런 놈이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너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가 이러잖아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일 없다. 다른 못된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자기 편을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그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범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가 살인마가 된 것 같다. 이제 공범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이 그러면 누구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죽어도 그저 자기 불법적인 일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네. 이 공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근데 아버지를 살해하라고 시키고 현장에서 지시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공범은 곽준석이와 같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그 불법적인 일이 뭐냐? 그거는 얘기 못한대. 그러면서 그럼 불법적인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랬더니 자기보다 좀 나이 있는데 그 사람을 되게 의지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 그 성추행 당하고 군대 있을 때 성추행 당한 부분 얘기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경제적인 도움을 아무것도 안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니네 부모 진짜 형편없는 부모구만. 그렇게 이렇게 추임새를 해줬나 봐. 그러니까는 얘는 더 힘어서 아버지가 30억 있어요 재산이. 30억인데 아들한테 돈 한 푼 지원을 안 해줘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버지가 실제로 부자였나 보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공범이 야, 내가 너라면 아버지 죽여버리고 아버지 재산으로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는 킬러였대요. 그 공범이. 예. 그러면 살인 전문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도 살해하는 방법, 그리고 범행 도구에 쓰일 도구를 구입하는 방법, 사체 처리하는 방법까지 싹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그거를 킬 작업이라고 해야 돼. 킬 작업.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미친 거야. 얘는.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구나. 예.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되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야. 나중에는 이제 공범이 곽준석이한테 야, 아버지 킬 작업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게. 범행 구입하는 방법까지 다 도와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강취한 금액은 너하고 나하고 딱 절반씩 나누자.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네 소유로 만약에-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반을 나 줘라. 예, 이거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얘는 그거예요. 아버지를 죽도록 원망은 했지만 자기는 아버지를 죽일 생각이 없었대요. 이 공범이 그렇게 옆에서 펌프질만 안 했어도 자기는 죽일 생각 없었다는 거죠. 근데 공범이 자꾸 옆에서 펌프질하니까 아, 나도 살인 병기가 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아버지 하나쯤은 죽여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래요. 그 얘기를 듣고 하겠다고 했대. 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범행 도구를 먼저 구입해야 돼. 그래도 준비한 게 12월 21일 날 준비를 시작했대요. 인터넷이나 철물점을 통해서 구입한 게 회칼, 소형 망치, 톱 전지가위, 그다음에 모형 수갑, 청테이프, 겨자가루, 수면제, 본드, 라텍스 장갑, 코팅 장갑, 그리고 식초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사서 모았대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간 거야. 그게. 식초 겨자. 예. 그래서 범행 날 12월 28일 날 오후 4시 30분에 반포의 곽준석의 원룸에 공범이 찾아와서 네. 같이 예행 연습을 했대요.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그렇게 하고 7시 10분에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군산 내려가요. 네. 둘이 군- 같이 간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군산에 10시 11분에 도착을 했어요. 네. 군산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 집에서 약 800m 떨어진 데서 택시를 하차를 해요. 왜? 거기까지 올라가면 동네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니까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아버지 집을 걸어 올라간 거예요. 자, 걸어 올라가서 집 앞에 보니까 공범이 그래. 나는 여기서 남들이 오는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범행을 해. 그래서 이 등신기는 들어가갖고
아버지가 엎드려 자고 있는데 거기다 칼로 막 쑤셔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온 텐트 안에서 주무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보온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칼로 막 허벅지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뜨 일어나잖아요. 눈뜨 일어나는 걸 그냥 계속 찌른 거예요. 9방을 찌르고 그다음에 준비해간 준비물 있잖아요. 이 개새끼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가격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얼굴, 가슴 이걸 막 줘 갈긴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도 느낄 골절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수리 때리고 해서 이제 기절이 시켰을 때 바로 청테이프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발은 모형수가 가져간 걸 발을 결박을 한 거예요. 이게 예행 연습대로 그대로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얘는 공범이 시키는 대로 완료가 됐다. 지금 이제 들어와도 된다. 그러니까 공범이 그때 들어왔대요. 그래서 둘이서 그 피해자를 옮겨서 매트리스 위에다 앉혀놓고 네. 곽준석이 한 거야. 아버지 계좌 번호 얘기해봐. 은행 계좌번호 통장 뺏고 계좌번호 얘기해봐라.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아버지 그 카드 신용카드 계좌번호 알려봐. 안 가르쳐준 거예요. 알려달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피 질질하는 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려달라고 안 가르쳐주는데 옆에서 공범 새끼 뭘 하나 쓱 내밀더래요. 그거 보니까 겨자가루야. 그 겨자가루를 주방에 가서 물하고 탄 거야. 그리고 코에다가 직접 집어넣는 거야. 겨자가루. 고문을 했다는 얘기. 예, 고문을 한 거야. 계좌번호 알아내려고. 예, 아버지를. 예. 공범이 겨자가루 주면서 타서 고문하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 고문을 한 거야. 막 겨자분을 코에다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현장에서 피해자를 찾았을 때 머리가 허였던 게 그게 겨자가루인 거예요. 그 고문을 하니까 아버지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틀렸다. 죽이고 가자. 그래서 끈으로 해서 살해를 하고 목을. 예,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걸로 이불로 해서 피 다 닦고 피 다 닦았는데도 그 냄새가 피 비린 데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네. 이 냄새를 없애는 거 방법이 있나 해서 냉장고 보니까 케첩이 있길래 케첩을 그냥 뿌렸대요. 냄새가 뭔가니? 그게 또라이니까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케첩 뿌리고 거기다가 마요네즈 뿌리고 사체는 토막을 내려고 그랬대요. 계획은 토막을 내려고 그랬는데 피 닦고 막 이거 하니까 너무 힘들더래. 그냥 그 토막을 좀 그냥 가자. 그래서 톱하고 전지가이가 보일러실 피 닦은 이불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원래는 토막을 내려고 했던 건데 그 공범에 대해서 이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공범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범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름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는 대충 얼마 되는데 30대 중후반, 30대 중반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뭐 추적할 만한 게 뭐 없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라 자기 통장을 준 게 있대요. 자기 통장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그 통장에다 그때 귀금속을 팔아서 반을 거기다 입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의 거래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 역삼동 근처에서 돈을 인출한 게 확인이 돼요. 네. 인출한 게. 근데 이 사건 외에 같이 하다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김정미에 대해 그 계좌 하나를 갖고 있더래요. 근데 60세를 먹었는데 이 여성의 계좌가 대포 계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 네. 그래서 그 은행에 해당 은행에 그런 이름을 쓰는 계좌주에 대해서 딱 싸그리 확인했어요. 그래서 60세 그 김정민을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34살의 우진철이라는 애가 나와요. 가족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 우진철이 사진을 띄어서 얘가 맞냐고 보여주니까 얘 맞대. 근데 우진철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범죄 이력을 확인해 봤어요. 범죄 경력을 확인해 보니까 특수 강도 강간으로 해서 5년형을 받아서 복역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특수 강도 강간으로. 그때도 칼로 위협을 하고 손을 청테이프를 결박하고 했던 범행 수법이 똑같이 그저 곽준석한테 아버지를 살해할 때 그 수법을 거의 비슷하게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우진철을 잡으러 이제 핸드폰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2016년에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서에 조사받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조사받은 기록을 보니까 휴대폰이 나오는데 그 휴대폰이 아버지 명의로 쓰는 휴대폰이에요. 현재도 쓰는지 확인해 보니까 현재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 추적을 하니까 역삼동 그거죠. 네. 거기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새끼 여기 사네. 네. 인출한 것도 거기고 이쪽으로 이제 형사들이 가서 확인해서 빌라인 걸 확인했는데 이 빌라에 사람들이 관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 한번 꼴딱 새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관리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우진철에 대해서 호수를 확인했어요. 우진철 호수를 확인했는데 야 요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 밀고 들어갈까 고민을 하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마침 그때 택배 기사가 가는데 303호께 있다는 거예요. 오 같이 갑시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문 열면 확 열고 뛰어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택배 기사가 또 택배요 그러니까 아니 현관 앞에 놓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턱 놓는 소리도 들리게 하고 택배 기사는 빠지고 그래서 형사들은 있었죠. 택배를 가지려고 문을 살짝 열고 손 내미는 순간에 확 잡아당겨서 잡은 거예요. 우진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를 합니다. 놀라긴 했지만 달려들 생각을 못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진철을 내서 잡았는데 주거지 안에서 회칼, 그 다음에 겨자가루, 청테이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곽준석이 명의의 통장하고 그 카드도 발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의 휴대폰이 총 7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불법 영업에 대해서 이제 얘 불러다 놓고 이제 우진철 상태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불법 영업이 뭐냐면 남성 마사지사를 두고 여성을 상대로 해서 마사지하면서 이제 성매매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거기에 보면 그 남성들 많아요. 그런 남성들이. 그래서 이게 경쟁 상대가 돼 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진철이는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동성애자 쪽으로 한번 유인을 해보자. 남자를 대상으로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동성애자를 유인해보자. 성매매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성매매를. 근데 이 5사람이 한순간에 그만둔 이유가 2018년 10월경에 큰 키 아주 잘생긴 곽준석이가 나온 거야. 근데 걔가 또 여성스러워. 그럼 남자들 손님한테는 최고지. 얘만 데리고 있으면 대박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얘의 비율을 잘 맞춰주려고 어렸던 시절도 얘기하는데 또 이제 부모 얘기를 나오길래 자기는 그렇게 한 건 맞대요. 아버지 죽여버리고 네가 재산 차지하면 되겠다. 떵떵거리면서 이 호응을 자꾸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성매매 업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곽준석이 완전히 이용을 한 거네요. 꽉 붙잡을 생각에 얘가 하는 얘기에 다 호응해주고 그렇게 막 그렇죠. 편을 들어준 건데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있던 마사지사들은 다 그만둬 버리고 곽준석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얘만 잡고 있으면 나는 땡이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 살인이나 이런 거 물어볼까봐 인터넷에 미리 검색하고 찾아갖고 그걸 다시 고스란히 얘기해 주는데 얘가 순진한 건지 그걸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마치 킬러 살인 병기로 이렇게 막 의식을 하더래. 진짜 믿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를 의존하고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새끼죠. 정상적인 정신물이나. 그렇죠. 근데 아버지에게 30억을 노렸다는 이 부분 그리고 킬 작업을 하라 했던 사실까지 자기는 인정을 해요. 근데 같이 갔을 때 너 혼자 들어가라 했을 때 얘가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독여서 데리고 가서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그랬던 거다. 이렇게 범인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건데 현장에 들어가서 매트에 앉혀놓고 돈 계좌번호 물어보니까 진술 부인하니까 겨자가루 누가 줬어요? 지가 줬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실신하니까 끈으로 살해할 때까지 이거 다 지시한 게 누구예요? 지잖아. 근데 지기는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너 살해할 생각 없었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해 이 새끼야. 그랬더니만 하는 소리가 나는 하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문자로 성공했다라는 문자가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럼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눈빛이 살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서 혹시 나도 죽는 거 아닌가 해서 걔 말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범행에 쓴 회칼은 어딨냐? 니네 압수한 거 이거 중에 있냐? 아니요, 회칼은 범행에 쓴 거는 곽준석이가 바깥으로 집어 던졌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다시 주워다가 싱크대 밑에다가 넣어서 깊숙이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 가름막 있잖아요, 밑에 네, 바닥막. 밑에. 거기를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 칼. 혈흔이 묻어 있는 회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압수를 했어요. 근데 이 미친 새끼가 그렇게 하고 거기 또 거기에 발맞춰서 지 아버지 살해하고 그 인천까지 가서 2명까지 살인 병기가 진짜 자기도 된 거 마냥 그렇게 미친놈 미친 짓거리를 했는데 그런 아들한테 그 아버지의 유언장이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유언장에는 내가 사망할 경우엔 나에 대한 모든 부동산이나 모든 걸 내 아들한테 준다는 그 유언장이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 안 준 거는 당연히 안 준 거지. 왜냐면은 이 아들 새끼 그 형사들이 갔을 때 걔 그 저 집에 원룸인데 거기도 이제 손님 낳는 데잖아요. 지 따르면은. 근데 얘는 명품 옷에 명품 신발을 신고 다녀요. 명품에 대해서 너무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곽준석뿐만이 아니라 우진철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품을 쫙 뺐고 이게 새로운 세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입고 다니고 주거제니까 이거 명품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걸려 있더래. 딱 전시용품 것처럼 허세죠. 그거. 예. 그러면 그런 새끼한테 지금 당장 아버지가 경제적인 그걸 다 준다면 다 말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죽으면 전에면 그래도 나이라도 차면은 정신 차리고 재산 관리하고 살까봐 그때는 안 줬던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이 미친새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마음이 착잡하더래요. 네가 원하는 화려한 삶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명품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하면서 이게 화려한 삶이냐. 그런 의미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담당 형사들이. 그러니까 명품 옷, 명품 신발, 이게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뭐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평가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에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곽준석이는요 존속 강도살인 그리고 또 강도살인 두 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진철은 강도살인으로 이제 사건 송치를 해요. 곽준석이 주거지에서는 콘돔, 채찍, 가죽 마스크, 개목걸이 완전 변태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성인용품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려한 삶을 어떤 화려한 삶을 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 말하기 불편하니까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이 이상 말을 못 한 거예요. 지도 창피하니까. 네. 창피한 짓을 왜 하냐고. 지도 그게 창피한 줄은 안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야 형사들한테. 이거 연쇄 살인 사건인데 부산에서 만약에 검거를 못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건들 다행히 검거했던 광수대나 서천결석 형사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복도 진심으로 빕니다. 검사는요 아들한테는 사형을 구형했고요. 그다음에 공범인 공범한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근데 1심 재판에서 아들은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그 공범이었던 애는 징역 30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얘들이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1심에서는 방조범이라고 이제 인정해서 저 공범을 30년을 했는데 2심 항소에서는 공범이었다고 봐야 된다. 지시하고 하고 현장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플러스해서 40년 형을 받아. 항소 잘했네요. 그래갖고 그 새끼는 공범이었던 새끼는 40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 새끼는 무기징역 받았어요. 착잡하죠. 예. 청부살인으로 남편 죽이고 엄마 죽이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나 이 새끼는 사이코패스 같아. 지 부모 중에 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근데 부모 마음도 모르고 돈 안 준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아버지는 그 한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 정도로 그렇죠. 재산이 그 있으시면서도 맞아.
그렇게 알뜰살뜰하신 분인데 네, 더 얼마나 아들이 답답하고 그랬겠습니까. 돌아버리죠.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 보면서 계속 욕하면서 했어요.